이 발표에서 필요한 간단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글로만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실험을 조금 진행해서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불확실성 혹은 이제 정보량의 척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 그런 개념이 엔트로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 정의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저런 이 된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저런 n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총 n가지라고 했을 때 그 n가지의 확률을 각각의 저렇게 px1, x2, 뭐 xn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전체 경우의 수와 그 확률을 잘 계산을 하면 아래 식에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발표에서 말씀드릴 엔트로피의 단위는 전부 다 이 피트당 엔트로피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보셨던 예시 중에 하나일 텐데 동전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발생 확률이 2분의 1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앞에서 봤던 식에다가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엔트로피라는 값이 1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한 번의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저희는 1비트의 엔트로피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동전 던지기라는 행위 자체가 1비트 난수 생성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에 저희가 앞에서 시행했던 그런 어떠한 시행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측 불가능할수록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이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쉬울수록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엔트로피는 결국에는 무작위성의 그 양 자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작위성을 실제로 데이터 형태로 구현을 해보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난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블러가모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가 블러가모 운영 모드라는 걸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CBC 모드에 대한 암호화 과정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과정을 보시면 이 플레인 텍스트 그리고 이니셜 벡터 그리고 키 이런 입력값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난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 값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수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그러한 노이즈 소스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이 노이즈 소스로부터 저희는 시드라는 값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시드라는 값이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엔트로피에 대한 정보가 이 시드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드의 품질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RNG, 그러니까 난수 발생기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난수들의 그 품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노이즈 소스로부터 시드를 잘 뽑아냈을 때 그 시드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저 키나 이니셜 벡터 값들의 그 난수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 일련의 과정을 결정해주는 가장 최초의 단계가 저 노이즈 소스를 잘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지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터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신호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정말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을 때 그 측정되는 행위에 대한 시간 결과값이 동일한 주기로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임의의 변수 같은 것들이 생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약간의 떨림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 떨림 현상을 이제 시간의 측면에서 떨림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타임 지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저렇게 이상적인 주기로 측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범위 내에서 저런 식으로 시간 주기가 굉장히 완전히 동일하게 측정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지터라는 걸 어떻게 쓸 거냐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에서 봤던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전체 그림 중에서 앞쪽에 이제 노이즈 소스로부터 시드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소스로부터 저희는 저기 밑에 아웃 값들이 쭉 연접되어 있는 저런 식으로 일련의 난수열 형태로 출력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출력 값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패턴 반복 검사 그리고 통계적 테스트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웃 값들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 값이 특정한 값이 반복되진 않는지 그리고 이 모아놓은 일련의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적 테스트를 돌렸을 때 여기서부터 도출되는 엔트로피 값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단계에서는 그 노이즈 소스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로우한 노이즈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엔트로피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얻어진, 그러니까 저 앞에서 통계적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돌리는데 그 중에서 얻어지는 가장 작은 값을 저희는 최소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최소 엔트로피를 저 건전성 시험에 입력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건전성 시험에서 이제 그 앞에서 확인했던 저 일련의 난수열을 이용해서 이 최소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건전성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를 판별을 해주게 되고 이제 만약에 건전성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실제 동작 환경에서 쓸 수 없는 자금원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난수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이제 옵셔널하게 컨디셔닝이라는 과정을 수행해 줄 수가 있고요. 이 컨디셔닝이라는 과정은 앞에서 수집됐던 저 아웃 난수열들에 대해서 좀 더 고르게 잘 섞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집됐던 엔트로피보다 조금 더 높은 엔트로피를 기대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시드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가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그 난수 발생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시드를 받아서 난수 발생기의 내부 상태가 잘 초기화가 돼야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난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난수 발생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소스라는 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타임 지터라는 특성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네 가지 환경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실험 환경을 설정하게 된 기준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격한 기준을 거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발 환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CPU에 대한 타임 지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CPU에서 운영 환경이 달라졌을 때 이 운영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비슷한 계열이 아니라 일부러 윈도우 계열을 선정해서 두 번째 환경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기준 환경과 운영 환경도 다르고 CPU의 종류도 다른 환경을 찾았을 때 이 세 번째 환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환경과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첫 번째 환경과 좀 비슷한 계열의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OS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총 네 가지 환경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두고요. 테스트 과정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CPU 타임 지터라는 방식을 통해서 샘플링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된 그 샘플 값들을 통해서 저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반복 패턴 검사 그리고 통계적 테스트 방법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평가하는 과정까지가 이 테스트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어떤 일정 길이의 그러한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 두고 이 배열의 무작위 인덱스에 대해서 그냥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한 번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한 번의 샘플을 출력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각각의 행위 전후에 이 O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타이머 기능의 함수를 통해서 그 각각의 시작값과 끝값에 대한 차이값을 이 타임 델타라고 했을 때 코드로 확인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 펑션이란 행위,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그런 단순 행위를 반복해서 저 각각의 행위마다 측정되는 시간 차이를 하나의 샘플로 해서 요거를 이제 앞에 그 그림에다가 매핑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실험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하는데 저 아래쪽에 데이터가 왜 저런 식으로 보이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해서 통계적 테스트를 돌리고 반복 패턴 검사를 하기 위한 테스트 툴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이제 저런 두 자릿수 헥사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값이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에서는 최소한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출력 결과에 대해서 비트 마스킹을 해서 최하위 1비트의 데이터씩만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툴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샘플에 하나의 샘플 파일의 요구량이 25만 개 정도의 샘플이 필요해서 저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총 25만 개가 연접된 그런 일련의 난수열을 이용해서 통계적 테스트를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테스트를 돌렸을 때 실제로 그 측정된 범위를 이제 저 정도 각각의 테스트를 쭉 누적해서 확인해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25만 개의 데이터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좀 잘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특정 구간에서 이 시간 주기가 조금 더 많이 몰려서 관측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툴을 돌렸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크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하게도 이 앞에서 입력으로 넣어준 샘플이 제대로 인식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맨 위에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비트 크기가 1비트로 설정되어 있고 샘플 개수가 25만 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세 번째랑 네 번째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 네 번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통계적 테스트를 돌렸을 때에 측정되는 각각의 엔트로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여러 통계적 테스트 중에서 가장 낮게 측정된 엔트로피다. 그래서 최소 엔트로피가 이 값이다를 표시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그게 두 번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된 가장 낮은 엔트로피 값이 저 정도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의 가장 오른쪽에 결과적으로 이 자구먼이 사용 가능한데 통계적 테스트를 통해서 최소 엔트로피까지 확인을 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충분히 높게 확인이 돼서 이 자구먼을 통해서는 반복적으로 이 샘플 값을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저희가 통계적 테스트 결과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자구먼을 사용 가능은 하지만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0.8
비트당 엔트로피라고 했을 때 저희가 8비트 엔트로피를 요구하는 시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중복 수집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뭐 7.2 정도의 엔트로피는 나머지 다른 자금원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중복 수집이 가능한 자금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10번을 수집을 해서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엔트로피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테스트를 돌린 건데 실패한 환경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아래쪽에 통계적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전의 테스트 결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게 뭐 처참한 수치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애초에 패턴 반복 검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금원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통계적 테스트 결과 자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이시면 최종 엔트로피 자체가 애초에 실패라는 의미에서 0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쭉 수집해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성능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잘 모아졌던 환경들을 보면은 첫 번째, 네 번째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윈도우 환경들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여러 통계적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최소 엔트로피를 표시한 건데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제 그 환경 다 쓸 수 없는 자금원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첫 번째와 네 번째 환경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자금원이 사용 가능하고 중복 수집도 가능한 자금원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앞에 그 표대로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금원 평가에 대해서 통과를 했을 때 이 자금원은 이제 우리가 단일 수집이 가능한 자금원이다라는 게 1차적인 결과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통계적 테스트로 최소 엔트로피도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금원 평가지만 통계적 테스트에서 최소 엔트로피가 좀 애매하게 낮게 나왔다 하면은 이 자금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만 수집 가능한 단일 수집 자금원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윈도우 환경과 동일하게 이제 애초에 자금원 평가에서 실패한 경우 이 자금원 자체를 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가설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유닉스 리눅스 계열 그러니까 이 CPU 타임 지터라는 이번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이게 가장 주요하게 미치는 영향이 OS의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결과긴 하지만 맥OS 환경에서도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었을 때 윈도우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운영 환경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OS 툴에서는 CPU 타임 지터라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품질이 좋지 않아서 이런 방식으로는 충분히 높은 엔트로피를 뽑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떠한 변수들을 좀 더 제거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커널 스페이스에 좀 더 접근해서 특정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뭐 잘 가져온다고 하면 엔트로피 자체는 높게 확인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실험에서는 그런 식의 좀 더 딥한 테스트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한정으로는 일단은 윈도우나 맥 같은 안정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제가 정리해드린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제를 발표로 결정한 이유는 일단은 저희 팀에서 이런 그러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암호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 암호의 난수 발생기 자체도 실제로는
암호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드를 잘 만들어줘야 결과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암호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이제 혹시라도 한 번쯤은 요 암호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내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열한 난수를 뽑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